서민들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라면 값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년 새 11%나 올랐는데 국제 곡물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요소 공급에 이어서 지구촌 곡물 공급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요소수 대란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물류 운반을 책임지는 화물차 운전사들은 요소수를 찾아 휴게소 있는 주유소를 전전하고 있고 마을버스도 멈춰설 위기입니다. 주유소 지금 오늘 20군데도 넘게 들렸어요. 근데 못 넣었어요. 오늘도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요소수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특사단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해결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 구성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나섭니다. 대검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공수처가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선거 개입 범죄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뉴스A 오늘도 요소수를 찾는 안타까운 현장부터 찾아갑니다. 디젤차 운전자들이 줄줄이 고속도로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주유소에는 요소수가 남아있다. 온라인에 이런 정보가 퍼졌기 때문인데요. 전시 상황이라는 절규가 나옵니다. 그 와중에도 허탕을 치고 막막히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전하겠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주유소에 화물차들이 줄이어 들어옵니다. 요소수가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사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서울 갔다 오면은 3일에 한 번씩 내야죠. 원래 그렇게 자주 해야 돼요? 안 주니까 조금씩밖에 안 주니까 내야죠. 있으면 내야죠. 경유 200리터를 주유하면 요소수 10리터를 살 수 있는데 대형 화물 트럭이 부산에서 대전까지 가면 다 쓸 양입니다. 화물차 기사 대부분 적은 양의 요소수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상황. 지금 8일 끊었으니까 강릉 가는데 강릉 가다 내도 중간에 설 거야. 사정이 이렇다 보니 휴일도 없이 요소수를 찾아 나서고 주유소마다 다 들러가 있으면 넣고 없으면 그냥 통과하고 그래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고가 있는 주유소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거의 전시 상황입니다. 사실은 하루살이기 때문에 매일 운행하면서 인터넷에 계속해서 정보를 얻고. 하지만 소식을 듣고 찾아가도 허탕치기가 일쑤입니다. 안동 휴게소에 거기서 요소수를 팔았어요. 그다음에 거기 아니면 군위 휴게소하고 이게 단양인데 일부러 요소수로 거기까지 갔다가 두 군데 다 못 넣어서 주유소 지금 오늘 20군데도 넘게 들렸어요. 근데 못 넣었어요. 계속 못 넣었어요. 큰일이네. 차 쓰기 직전이에요.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더 답답합니다. 차가 조금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나가는데 기름도 아깝고 요소수도 아까워서 제가 이제 다음 달 말일 되면 저도 첫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생계에 문제가 될까 봐 정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요소수 풍기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화물차 보셨고요. 이러다가 서민의 발인 마을버스도 멈추게 생겼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강원 지역의 농어촌 버스업체 차고지. 버스 운행에 앞서 요소수를 채워 넣습니다. 네, 저희 같은 거는 25인승인데 한 10리터 들어가고 5일에서 6일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량이 떨어진 다음에 지금 많이 문제죠. 이 업체가 보유한 버스 17대 모두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비축된 건 10리터들이 13상자가 전부. 2주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창고 앞에 놓여있는 업체 요소수 재고량입니다. 평소라면 제 키 높이만큼 쌓아놓고 사용하지만 지금은 바닥이 보일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11월 말까지 있는데 몇몇
그 업체가 한 일주일치 정도 없는 걸로 저희. 수도권 마을버스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울 서대문구의 이 업체는 이달 안에 추가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달 운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부 다 비상사태죠, 비상사태. 요소수 없으면 마을버스 당장 못 움직이잖아요. 시내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곳에선 마을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이다 보니 주민들도 걱정이 큽니다. 마을버스는 우리의 발이죠. 요소수가 없어서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을 경우에 걸어 다녀야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마을버스의 32%가 요소수를 써야 하지만 뾰족한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 버스 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한편 전국 각지 소방서 CCTV에는 이런 장면들이 포착됩니다. 요소수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못 지킬까 봐 늦은 밤 몰래 하는 기부가 짠 듯이 이어지는 겁니다. IMF 때 옷잔 속에 돌반지까지 모았던 국민답다 싶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소방서 앞에 멈춥니다.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양손에 든 상자를 소방서 앞에 내려놓습니다. 혹시라도 쓰레기 더미에 섞일까 건물 안쪽으로 옮겨놓고는 또 한 차례 상자들을 내려놓은 뒤 서둘러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남성이 두고 간 건 10리터짜리 요소수 4통. 요소수 품귀 현상에 소방 차량이 출동하지 못할까 봐 소방서 앞에 조용히 요소수를 두고 떠난 겁니다. 전의로 이제 오신 거니까 뭐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는 이제 갖다 놓고 바로 가셨거든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죠. 이 남성은 김해의 119 안전센터 3곳에 요소수 10통을 기부하고 사라졌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119 안전센터 앞. 남성이 차량 트렁크에서 요소수 2상자를 꺼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조수석에서 검은 비닐봉투를 꺼내 요소수 상자 곁에 두고 떠납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건 떡볶이와 순대.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을 위한 맛있는 간식까지 준비한 겁니다. 어젯밤 강원도 춘천의 소방서 앞. 한밤중 시민이 10리터짜리 요소수 2통을 가져다 놓고는 사라졌습니다.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소방차나 구급차의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이대로면 불과 3주 뒤 요소수 원료 재고가 바닥납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래도 당장 이번 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요소수는 정제수의 32.5%의 요소를 혼합해 만듭니다. 국내에서 요소수를 생산하는 곳은 롯데 정밀화학, KG 케미칼 등인데 원료인 요소는 주로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국내 요소수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롯데 정밀화학의 남은 요소 재고는 약 3주분. 롯데 정밀화학 관계자는 이달 20일부터 말일 사이에 요소수 생산이 끊길 것 같다며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요소도 내년 1월에 도착하는데 중국 물량의 10분의 1 수준이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가능할지 시험 중인데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순도나 농도를 제대로 맞춰주지 않게 되면 SCR이 고장이 난다든지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부분들. 대신 호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협의 계획인데 당장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군 수송기를 활용해 수입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에도 수출 절차 진행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역을 위해서 말하자면 나와 있는 아마 부두까지 나와 있는 물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거 통관부터 우선 중국 측에 요청을 했고요. 정부는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고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그럼 이번 사태는 왜 시작됐습니까? 바로 중국이 요소 원료 수출을 막으면서부터였죠. 발단이 된 중국의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유소 한 켠에 요소수가 쌓여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这个为期处理液吗？这就是尾气处理液，20公斤的，它是0公斤的。没有悬念吗？没有，现在。 베이징 주유소에서 요소수 10kg 한 통을 5,700원에 구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유차 비중이 1% 정도이기 때문에 요소수 품귀 현상은 없는데요. 문제는 농업 비료에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15일 겨울철 밀농사를 앞두고 비료 확보를 위해 요소 수출을 전격 제한했습니다. 원료인 석탄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요소 생산이 전년보다 4%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에 값이 오르자 생산업체들은 수출을 늘렸고 중국 내 보유량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尿素、复合肥，平均价格都在3000左右，比往年增加了1000块钱一吨左右。 미중 갈등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다시 중국 내 전력난과 요소 부족 사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불만이 새어나올까 중국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我一个电话打过去啊，他们就把肥料呢送到我田里来了。这个要讲呢要多少有多少，他们还承诺6个月照付钱。 다만 중국 내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수출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석탄 등 생산 원료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중국 내 요소 생산이 급증하는 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빗장을 풀지는 이번 주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요소수 대란에 이어서 또 하나 복병은 밥상 물가입니다. 서민 음식을 대표하는 이 라면 값이요.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세계적으로 곡물값이 뛰어오르면서 생긴 현상이라는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건우 기자가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살펴봤습니다. 서울 대형마트의 라면 진열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손에 쥐고 살까 말까 고민도 해봅니다. 지난달 라면값은 작년 이맘때쯤보다 11%나 올랐습니다.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 라면 재료인 밀가루나 파뮤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먹거리 물가는 더해서 국수는 20%, 소금은 24% 가까이 올랐습니다. 밥상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서민 체감 물가도 함께 뛰고 있는데요. 지난달엔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을 볼 땐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이 제일 싸지 않을까. 사실 크게 차이는 잘 못 느꼈는데 많이 사다 보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나온다 이런 게 조금 보여져서 그때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고지서를 본다든지 그러면은.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단기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번 올라간 라면 값이 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식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 도입되는 부분들은 아주 긴급하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유통 마진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도 3년 만에 최대인 3.2%를 기록해 연말을 앞두고 가게의 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밥상 물가 상승을 이끄는 주범은 밀이나 콩 같은 곡물입니다. 곡물값이 오르면 이걸로 짠 기름값이 오르고 사료를 쓰는 고기값, 또 가공식품값까지 줄줄이 오릅니다. 말 그대로 세계 경제가 한 몸처럼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밀과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1년 전보다 22.4% 올랐고 파뮤, 유채씨유 등 유지류 가격도 73.5% 급등했습니다. 육류와 설탕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은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에그플레이션의 경고 등이 켜진 겁니다. 산불과 폭염, 가뭄과 폭우 등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확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원두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은 100년 만에 한파가 닥치면서 생산량이 22% 넘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농민 수가 크게 줄었고 물류를 담당할 트럭 운전사도 부족합니다.
북반구에 겨울이 다가오자 농산물 생산국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원인입니다. 국제작물 가격은 현재 남미의 이상기상 발생이 예고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소비가 살아나자 국제유가는 $80를 넘었습니다. 석탄, 마그네슘, 리튬도 부족해져 전 세계 공장이 멈출 위기입니다. 원자재난이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번지면서 각국은 식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인데도 여전히 2,000명을 넘겼습니다. 다만 일상을 되찾는 노력도 이어집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후 첫 주말 조심스레 대규모 대면 예배가 재개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교회 입구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신도들이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설레였고 새벽같이 준비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대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2차를 기어코 맞았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지쳤던 신도들의 표정에 활기가 넘칩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되게 좋아하고 기분이 어떠세요, 형이 지용이? 좋아요.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행과 함께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 없이,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수용 인원의 50%까지 대면 종교활동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맞은 첫 주말인데요. 백신 완료자로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인원 제한 없이 대면 예배를 시행하는 건 1년 9개월 만입니다. 신도들이 제출한 백신 접종 확인증이 전산 시스템에 입력돼 있어 신도 등록증만 인식시키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한 번에 1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은 빈자리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입에서 나오니까 관현악기는 안 했거든. 전체적인 오케스트라도 다 나오고 성가대도 거의 많이 안 했는데 성가대도 또 다시 하니까 좋았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진 않을까 방역 지침을 재차 강조합니다. 저희는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그동안에 이제 잘 지켜왔었고요. 또한 손소독제는 매 문마다 다 빗질하고.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다가 어제 해제된 사랑제일교회도 신도 1,000명이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정보회의와 별개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오늘 요소수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특사단 파견을 당정에 제안했는데요. 집권 여당 후보는 야당 후보보다 현안에 더 기민하게 대응한다. 한마디로 유능함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내 지도부를 불러 모아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생각한 해법을 지도부에 조목조목 전달하며 정부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좀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좀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좀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가격 통제, 또 더 좀 나아간다면 이제 수입 그다음에 유통을 공공 영역에서 일정 정도 좀 담보하는 방법도. 이재명 후보는 속도와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니 각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이 후보의 지적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중국 대사님을 만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전화하고 러시아도 연락하고 막 뛰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어떤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은 주초 당정 협의를 열고 특사단 파견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 늦은 시간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대선 후보로서 현안에 대한 당내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신속한 대처로 정책적 역량을 부각시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 윤 후보를 두고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회의에 앞서 지적장애 특수학교를 방문해 예산 지원을 당에 요청하는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인선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안보겸 기자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위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선대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는 것에 합의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실무진 중심의 실무형 선대위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윤석열 후보와의 오찬에서도 자신의 구상을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렇게 상시 논의를 하고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조직도 만들고 또 선거운동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 공개 일정 없이 선대위 방향성과 인적 구성 등을 고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내일 해단식을 하는데 당 안팎에서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면서 기존 캠프 인사가 아닌 새 얼굴 위주로 선대위를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본격 대선 행보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캠프 해단 뒤 선대위 구성 전까지 당에서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선대위가 구성되는 분위기라면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선대위 참여에는 선을 긋고요. 대신 자신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2040 세대와 활동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한 홍준표 의원이 이틀 만에 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SNS에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여야 주요 후보들이 전부 범죄자로 몰려 있잖아요. 범죄자들끼리 붙는 대선이 그게 옳은 대선입니까? 홍 의원은 선대위 참여 대신 자신을 지지하는 2040 세대를 위한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 활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홍 의원을 선배님이라 칭하며 홍 의원의 낙선 인사가 자신의 수락 연설보다 빛났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또 우리는 모두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라며 경쟁자였던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지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원 전 지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도울 것이며 역할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유 전 의원 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뒤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15.5%포인트 차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보 확정 후 지지율이 오르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원팀 구성이 지체될 경우 컨벤션 효과도 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윤 후보를 향해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라며 민심이 아니라 당심으로 뽑힌 후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 편일까? 대선 얘기일 텐데요. 누구의 마음이 궁금한 건가요? 네, 바로 2030입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2030 세대의 표심이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청년의 날 행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돌발 제안을 했습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자격 제한이 25세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연령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동의하시죠? 송영길 대표님, 민주당도 선거권 인하에 동의하시죠? 우리는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하한이 현재 25세인데 이걸 18세로 낮추자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똑똑하긴 한데요. 근데 국민의힘 전신이 자유한국당이었잖아요. 여기서는 투표 연령 낮추는 거에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2년 전에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출 때 반대했었습니다. 역사와 사회와 현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겁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2030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을 텐데요. 이번엔 지난 4월 재보선 승리로 자신감이 생긴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 경선 탈락 후 2030 세대의 이탈 조짐이 보이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지지세가 붙으니까 마음이 달라진 건데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우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적극 환영하면서 립서비스로 그치지 말 것을 주문했고요. 정의당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화답해서 어느 때보다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2030 세대가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그냥 사탕발림 갖고는 마음을 잡을 수 없을 겁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아픈 영화 대처법,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아픈 영화들하고 맞닥뜨렸어요. 네, 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인데요. 말죽거리 잔혹사와 아수라 둘 중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라는 질문을 받은 겁니다. 이 후보는 둘 다 안 보고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가 둘 다 봤다, 아수라가 더 재미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네, 뉴스에서도 묻기 어려운 걸 예능 프로에서 물었습니다. 이 후보가 참 난감했을 텐데요. 네, 말죽거리 잔혹사에는 이재명 후보,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의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출연했죠. 영화 아수라는 시장이 건설사로 위장한 조폭 조직과 결탁하는 얘기여서 야권에서 대장동 의혹과 연결지어 언급하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안담 개발 플랜에만 8년 넘게 매달렸는데 솔직히 8년이라는 게 특정 세력이 독점하도록 왁구 짠 거 아닌가요?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네, 아수라가 최근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윤석열 후보도 아픈 영화가 있죠. 네, 민주당은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검사들이 악역으로 등장하는 영화 더킹 속 한 장면에 실사판 같다고 공격했었고요. 이거 상대편 박살내라고 가지고 온 건데 잘 쓰세요. 차분히, 천천히. 또 윤 후보를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검사 출신 대선 주자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장필우라는 이 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나오는데요. 검사 출신이세요. 그분이 마지막에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아마 윤 후보 이런 말씀 계속 반복하시면서 소주 드실 날이. 사회적 부조리와 비리를 다룬 영화들인데요. 여야 두 대선 후보가 이런 영화들을 연상시킨다는 게 좀 씁쓸하긴 한 것 같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 그리고 대검 감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대검 전 현직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다시 이 자료를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이 공수처에 하청 감찰을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명백한 선거 개입 범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대검 감찰부가 전 현직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에 착수한 건 지난달 29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대응 문건 등을 진상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과 서인선 현 대변인이 차례로 사용해온 겁니다. 이 가운데 권순정 전 대변인은 고발 사주 의혹이 발생했던 지난해 4월 대변인으로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입건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이 실시되고 일주일 뒤인 지난 5일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하청 감찰 논란이 제기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한 공작에 나섰기 때문에 두 수사기관이 이렇게 치졸하게 불법을 자행한 것이 아닌가. 우회 확보 논란에 취재활동 검열 논란까지 제기되자 두 수사기관은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언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고 공수처도 편법적, 우회적으로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권순정 전 대변인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휴대전화가 3차례 초기화돼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압수 절차와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정부가 전세 대출은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죠. 예외가 있습니다. 고가 전세인데요. 이게 9억 원부터일지 15억 원부터일지는 분분합니다. 다만 특정 액수를 넘는 전셋집을 규제하면 그보다 싼 집들의 수요가 몰릴 거고요. 결국 싼 전세들도 키 맞추게 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별도의 상한선 없이 전셋값 대출을 보증해주던 SGI 서울보증. 이달 초 금융당국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셋값 대출 보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보증 상한을 설정하려는 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SGI 서울보증이 전세 보증 한도를 설정하면 해당 한도를 넘어서는 은행권의 전세 대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시장에서는 전셋값 9억 원 또는 15억 원이 상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 3구, 용산, 목동 등의 전세 입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의 자유를 막는 건데요. 내가 살고 싶은 데를 못 살게 하는 거죠. 분당 쪽인데 한 10억이에요. 새 아파트도 아닌데. 이게 수도권 내에서 거주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대출 보증이 가능한 한도 아래 전셋집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밑에 거는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셋값이 올라서 9억 원에 가깝게 내게 되는 그런 현상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전세 자금 보증이 고가 전세 대출에 활용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적용 대상과 금액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해야 한다며 그 시점을 2027년으로 짚는 주장까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만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미국을 등에 업은 만큼 결사항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대만 남부에서 410km 떨어진 길이 2.8km의 산호섬 동사궁도. 중국에선 대만 통일을 위해 이곳을 무력으로 점령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흘러나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쏟아부어 대만의 공항과 군사기지, 군함을 부순 뒤 함포 사격으로 중국 육군에 대만 상륙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祖国完全统一的历史任务一定要实现. 이에 맞서 대만은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독개구리, 독정갈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와 산샤댐 등 주요 시설들을 선제 공격해 중국의 성공을 차단한다는 내용입니다. 但绝对不要认为台湾人民会在压力下屈服. 이렇게 양국의 전쟁 가능성은 단순 가설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감행하고 어제도 16대의 전투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 아디지를 침범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700여 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근처에서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에선 의례적인 생필품 비축 공지가 전쟁에 대비하라는 뜻으로 오인돼 전국적인 사재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近日，商务部印发通知，对做好今冬明春蔬菜等生活必需品市场保供稳价作出部署。 사실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중국이 압도합니다. 高度戒备，确保在党和人民需要的时候，招之即来，来之能战，战之必胜。 하지만 이번 전운의 실체는 중국과 대만이 아닌 중국과 미국의 대립입니다.
중국이 최근 1대1로 전략 등으로 미국의 패권 주의를 넘보자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중국의 아픈 손가락 대만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선 겁니다. I fully understand the one China policy, but I don't know why we have to be bound by a one China policy.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谁妄想这样干，必将在14多亿中国人民用血肉。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이라 실제 도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동계올림픽도 해야 되고요. 내년 10월에 가장 중요한 20차 당대회를 하는데 주변에서 전쟁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대내적으로 단결을 도모를 해야 되는 거죠. 강한 이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 문제예요. 미, 영, 일, 호주 연합전선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열도를 반바퀴 도는 유례없는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전 세계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윤수입니다.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면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냥 부자도 아닙니다. 조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화제가 됐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팔면 어떨까? 갑자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염정원 기자입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20년 넘게 살던 LA를 떠나 텍사스로 이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기업 규제를 이유로 꼽았지만 세금 때문이라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Yes, I have moved to Texas. We've got the Starship development here in South Texas. 이번엔 24시간짜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실현 이익이 조세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데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자신의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고 있지 않아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250만 명 넘게 설문에 참여했고 찬성 56.5%, 반대 43.5%로 머스크는 최종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10%를 매도할 경우 210억 달러, 25조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머스크의 이런 행동은 바이든 정부의 억만장자세를 풍자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억만장자세는 미국 내 극부유층 7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핀셋 과세입니다. We have to build back better than before. And that's how it all begins. Big corporations and the super wealthy have to start paying their fair share of taxes. 일각에선 머스크의 돌발 행동을 단순 기행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 석 달 사이 75%나 올라 차익 실현에 나설 좋은 기회이고 지금 매도하는 게 절세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유조차가 폭발했는데 사람들이 피하기는커녕 새는 기름을 담아간다며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1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프리카 최빈국 시에라리온에서 벌어진 참변입니다. 박수 기자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 거대한 불덩어리가 활활 타오릅니다. 화상을 입은 생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이 담요로 시신을 옮깁니다. 현지 시간 지난 5일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 슈퍼마켓 앞 교차로에서 12m 길이의 대형 유조차가 대리석을 실은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유조차는 곧 폭발했고 화염과 잔해가 주변 차량과 행인을 덮쳤습니다. 유조차 기사는 주민들을 향해 물러서라고 외쳤지만 새는 기름을 담아가기 위해 인파가 몰렸습니다. 결국 2차 폭발로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시에라리온의 심각한 경제난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 30여 명도 화상이 심각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시에라리온 현지에선 의료진과 의약품이 부족해 시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차 해외에 체류 중인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두산과 LG가 맞붙은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이 승리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플레이오프를 향한 마지막 한판. 잠실구장엔 관중 23,800명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첫 만원 관중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잠실 라이벌전에선 두산의 가을 남자 정수빈의 방망이가 불을 뿜었습니다. 1회와 4회 안타에 이어 5회 2사 만루 상황에선 싹쓸이 3루타를 쳐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개인 통산 포스트 시즌 5번째 3루타로 정수근이 보유한 이 부문 최다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수비에서도 멋진 다이빙 캐치를 잇따라 성공시킨 정수빈은 준 플레이오프 MVP에 선정됐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두산과 대형 재계약을 맺었지만 정규 시즌 타격 부진으로 마음고생을 했던 정수빈은 준 플레이오프를 통해 완벽히 부활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다이빙 캐치를 하고 또 분위기를 또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았고, 뭐 3루타 같은 경우도 어느 때든 항상 3루로 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승리한 두산은 LG와의 역대 포스트 시즌 전적에서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정규 시즌 4위 두산은 모레부터 2위 삼성과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그동안 두산과 삼성은 플레이오프에서 4번 맞붙었는데 삼성이 3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가장 따뜻한 입동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는데요. 내일 오전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 예보가 있어서 출근길은 평소보다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는데요. 양은 5에서 40mm로 예상되고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곳에 따라 초속 20m 안팎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예상돼 내일 오전을 기준으로 강풍 예비특보도 발효된 상황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서울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약 10도가량 내려가는 등 초겨울로 급변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초겨울 추위는 주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